안녕하세요. 오늘도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즐거운 과학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와 함께 할까요? 네, 사람을 흔히 호기심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새로운 세상, 미지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모험 정신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덕분에 아메리카 신대륙도 발견했고 우주도 발견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이야기는 왜? 혹시 오늘의 주제랑 관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오랜 시간 비밀에 쌓여 있다가 인류의 호기심과 모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비밀이 풀려지고 있는 이곳. 네. 오늘은 이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깊은 바닷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는군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현재 300m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심해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분들과 함께 그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옷에 바닷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심해 여행 가이드를 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웅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해를 탐사할 수 있는 무인 잠수정과 여러 가지 형태의 수중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좌충우돌 수중 로봇 연구자 이판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대단한 분들 모셨습니다. 굉장히 인자한 표정으로 바다의 친구를 자처하신 김웅수 원장님은 한국인 최초로 5,044m 네, 심해로 다녀오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500m 아니고요. 네, 500m가 아니고 네, 5,000m. 공을 하나 더 붙이셔야 됩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멀리까지 다녀오셨습니까? 누가 뒤에서 등을 밀었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습니다. 빠져서 그냥 꼬르륵. 네, 사실 저희 이제 먼 바다에서 탐사를 할 때는 그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나라들이 같이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4년에 프랑스하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동 태평양에 있는 심해저에 있는 그 자원 탐사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 과학자들하고 같이 이제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프랑스는 그 심해 6,00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심해 유인 잠수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틸이라는 이 줄 베른의 그 해저 이말리에 나오는 잠수정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노틸을 타고 그 태평양의 밑바닥까지 가본 경험이 있죠. 그래서 잠수정을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그 바다 밑까지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한 5시간 정도 그 태평양 밑바닥 5,000m 수심에서 이제 탐사를 하고 네. 그럼 내려가시는 그 2시간 반 동안은 뭐 하신 거예요? 이제 잠수정이 배터리로 작동을 하는데 내려갈 때까지는 전기를 많이 아껴야 돼서 안에 계기판 빼놓고는 이제 다 말하자면 꺼놓습니다. 그럼 이제 점점 내려가면서 어두워지고 밑에 내려가면은 암흑의 세계가 되거든요. 혹시 무슨 생물이 나오지 않을까 창밖을 보고 있었고요. 심해 바닷속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이는 그 바닷속의 경치. 이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도 있었고요. 불을 딱 켜니까 그 주변이 완전히 그 고려 청자의 그 신비로운 빛깔이 딱 나더라고요. 영롱한 그 청색빛. 네, 고려 청자의 빛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생물들, 난생 처음 보는 그런 생물들 보고 정말 아주 그 남들이 갈 수 없는 그런 기회, 심해로의 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까지 내려갔으면 혹시 용왕님이나 인어공주 이렇게 전설 속 인물들을 만나보시진 않았나요? 저도 용왕님 만나 뵈고 싶었는데 네. 그 용궁에 갔더니 그때 마침 저 용왕님이 해외 출장 중이라고 아쉽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옆에 계시는 이판묵
박사님께서도 이력이 만만치가 않으십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 심해 잠수정을 개발하셨다면서요. 심해 자원하고 생물 이제 해양과학 연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 심해 무인잠수정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겠다 해서 2001년도에 그 정부 사업으로 그 심해 무인잠수정 개발하는 사업을 그 착수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영광스럽게도 그 과제에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네. 6,000m 들어가는 심해 무인잠수정을 2006년에 세계 네 번째로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심해 하면은 사실 막막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우주나 하늘은 많이 쳐다보지만 바닷속을 잘 쳐다보진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혹시 아까 우주 얘기하셨으니까 달에 가본 인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단 닐 암스트롱을 시작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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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10명 넘지 않아요? 10명은 넘지 않을까요? 네. 두 자릿수? 우리가 아폴로 11호부터 아폴로 17호까지 각각 2명이 달의 발자국을 찍게 되죠. 네. 그래서 12명이 네. 달에 다녀왔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달에 가본 사람보다 바다 제일 깊은 곳에 들어가 본 사람의 숫자가 더 적었습니다. 1960년에 미 해군에서 트리에스테라는 그 심해 유인 잠수정을 가지고 두 분이 그 도널스라는 미 해군 장교하고 자크 피카르라는 그 공학자하고 11,000m까지 내려간 적이 있고요. 한 2020년까지는 달에 가본 사람보다 적었는데 지금은 아마 좀 거의 비슷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로 심해 탐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많지가 않고요. 그래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 그 잠수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저 탐사를 해서 지금 그 신비가 차츰차츰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미지의 세계인데요. 네. 심해라는 게 정확히 어느 정도의 깊이를 기준으로 하는지도 궁금해요. 과학자들은 심해 그러면은 보통 이제 수심 200m보다 더 깊은 곳을 심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 200m를 기준으로 이제 정의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대륙붕 얘기는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네. 육지가 바닷속으로 쭉 연장이 돼 있는 경사가 완만한 그런 그 지형이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경사가 조금 이제 가파뤄지는 그런 대륙 사면을 만나게 되는데 그 대륙붕의 끝 정도 거기가 한 평균 수심 200m 정도 되고요. 이보다 깊은 곳을 심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장 깊은 곳은 우리가 좀 오차를 고려했을 때 11,034m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비유할 때 흔히 육지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그렇죠. 에베레스트 산이죠. 네. 우리가 흔히 8848 이렇게 외우고 있죠. 그 위에다가 한라산을 또 얹었어요. 에베레스트 한라산은? 받고 한라산. 그렇죠. 받고 한라산 하나 더 얹고 1950m를 네. 더 얹어서 마리아나 해구 밑에 넣어도 백록담이 물속에 잠겨 있을 정도의 깊이입니다. 그 유명한 에베레스트 산에다가 한라산을 얹어도 네. 되는 그런 깊이인데. 그렇죠. 그거보다 더 예. 깊은 거죠. 그런 곳에 사람이 가서 탐사를 할 수가 있나요? 사람이 이제 심해에 들어갈 때는 그 맨몸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소통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면은 40m 정도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수심이고요. 포화 잠수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잠수 기법을 하면 한 300m까지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갈 수 있죠. 대기압 잠수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안에는 일기압인데 바깥에는 이제 바다 이제 수압이 걸려도 괜찮은 그런 잠수복이 그걸 입으면 700m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700m 이상 심해에 들어가려면은 특수한 그 잠수정이나 로봇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태평양에 있는 망간 단계나 그 해양 심해 생물들 연구하는 잠수정 개발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심해 깊은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평평하지 않을까. 우리 저 네네네. 목욕탕 욕조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생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바닷속에도 육지하고 똑같습니다. 산도 있고 산도 있고. 산맥도 있고 또 육지에 들판처럼 이렇게 평평한 평원, 심해저 평원도 있고요. 또 산에 가면 이렇게 골짜기도 있잖아요. 네. 네. 바닷속에도 우리가 해구, 해연 이렇게 부르는 그런 골짜기들이 쭉 있습니다. 바닷속 모습도 우리가 보는 육지처럼 그렇게 굴곡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육지와 확연히 차이가 되는 어떤 환경에 대한 특징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심의 특징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암흑. 우리가 잠수정을 타고 바닷속으로 쭉 계속 들어가면은 점점 이제 어두워지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완전히 깜깜한 그런 암흑의 세계가 되죠. 두 번째 환경의 특징, 냉장고 속보다 더 춥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잠수정을 타고 쭉 내려가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옷을 하나씩 껴입어야 될 정도로 점점 추워집니다. 처음에는 그 위에 있을 때는 뭐 열대 해역에서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더웠거든요. 네. 근데 맨 밑에 내려갔을 때는 온도가 태평양 밑바닥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도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동해에서 제일 깊은 곳은 한 거의 4,000m 정도 되는데 북극 쪽에서 이 바다 밑으로 찬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한 0.5도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 심해 바닷속은 항상 냉장고 속보다 더 추운 그런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징 압력입니다. 바다는 물로 가득 차 있죠. 네.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압력이 커지는데요. 우리가 보통 한 10m 정도 내려가면 1기압씩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일 깊은 데가 11km쯤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11km 아래속에서는 압력이 1100기압 정도. 네, 계산을 굉장히 바로 잘하시네요. 네, 1100기압. 이 감이 잘 네, 안 오시죠? 네. 1100기압이면 이 엄지 손톱 위에 1.1톤의 무게를 내리누르는 그런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트럭 하나를 이 엄지 손톱 위에 올려놓을 정도의 그런 압력이 작용을 하죠. 저는 뭔가 설명해 주신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엄지손톱 위에 소형 자동차를 올려놓는다는 게 상상이 가세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뭐 사람의 몸으로 버틸 수가 없는 극한의 환경인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심해를 들어가려면 우리 이파묵 박사님처럼 이런 공학자들이 사람이 타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튼튼한 그런 잠수정을 만들어 주셔야 심해 탐사가 가능하죠. 이 심해를 탐사하는 수중 로봇을 개발하려면은 이 온도, 압력, 그다음에 빛이 통과 안 하는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력 견디는 건 구조적으로 견디게 하고 온도도 뭐 단열하면 되는데 빛이 통과가 안 하니까 물속에서는 통신을 할 때 음파를 이용합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해저치 용도 조사를 하고 그걸로 항법, 그 육상에 있는 GPS와 같은 그런 항법 기술도 만들고 그 영상도 만들고 그러고 하고 있는데 이 압력 그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음파가 똑바로 못 가고 회절을 합니다. 이렇게 바나나 킥처럼 가는데 이것이 통신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됩니다. 궁금한 게 빛도 없고 온도도 그렇게 낮고 또 압력까지 그렇게 센데 어떻게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걸까요? 1800년대 중간만 해도 심해 무생물설이라는 그 이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해는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도 못 살고 그러다 보니까 먹이가 없어서 동물도 못 살고 그래서 심해는 생물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심해 탐사를 하다가 깊은 바다에서도 생물들이 채집이 되고 하다 보니까 깊은 바다 속에도 생물이 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생물학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그런 데서 생물이 살 수 있을까? 그러면 틀림없이 살려면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들만의 그 비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한
했겠죠. 첫 번째는 심해에 사는 그런 생물들을 보면 그 유리 오징어처럼 자기 몸이 완전히 투명한 그런 생물이 있어요. 이 유리 오징어나 이런 것들 몸이 굉장히 투명하고 또 심해 그 해파리를 보면 색깔이 사과처럼 이렇게 붉은색의 그런 해파리들이 있어요. 이게 심해 어떤 환경에 적응을 했느냐 하면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빛이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자기 몸이 투명하면 포식자의 눈에 잘 띌까요? 안 띌까요? 안 보이겠죠. 네, 그러면 잘 안 잡혀 먹히겠죠. 포식자를 회피하기 위해서 유리한 그런 점이 돼서 그런 생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깜깜한 암흑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해에는 발광하는 생물들이 많아요. 빛을 내는 네. 그런 생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만화 영화 중에 도리를 찾아선가? 네. 거기 초롱아기가 빛을 내는 거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할 텐데요. 네. 초롱아기 보면은 이 이마에 낚싯대 같은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불을 깜빡깜빡해요. 그러면은 호기심 많은 물고기들이 이건 뭐지 먹인가 하고 와서 관심을 갖는 그 순간 이제 그 먹이를 잡아먹게 되죠. 굉장히 그 생활 습성이라든지 이 생태적인 게 신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생물들은 수압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견디려면 몸체도 좀 단단해야 되고 그런 것 네.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아귀찜 드셔보셨어요? 네네네. 네. 그냥 드시는 생선과 비교했을 때 그 아귀찜의 식감이 어떻든가요? 좀 물컹물컹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뭐 젤리처럼 물컹물컹하잖아요. 네. 그 아귀가 깊은 심해 살거든요. 깊은 데 사는 물고기는 불에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 안에 기체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압력 때문에 눌려서 불의 역할을 못하겠죠. 대신 세포나 이런데 물이 많이 다른 종류들보다 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 전에 SNS에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물고기 해가지고 저 블러피쉬의 사진이 많이 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블러피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그 심해에 사는 물고기를 물 밖에 꺼내 놓으면 자기 몸무게에 눌려가지고 저렇게 코주부처럼 저렇게 생긴 모습이 저렇게 보이는데요. 예. 저게 실제로 물속에 있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그 웃는 얼굴에 호빵맨처럼 굉장히 아주 그 예쁘게 귀엽게 보이거든요. 약간 성형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네네. 다른 물고기인데요.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네. 그래서 그 심해 물고기들은 아귀나 이런 것처럼 그 몸이 이렇게 젤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물 밖에 꺼내놓으면 자기의 몸무게 때문에 눌려가지고 저렇게 좀 색다른 그런 모습으로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바닷속 비밀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는 것들은 뭐 뭐니 해도 해양 과학자들 탐사 그 덕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양 탐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원의 잡학사전입니다. 먼저 제가 사진을 한 장 보내드릴 거예요. 이 태블릿으로 잘 받으셔야 됩니다. 네. 자, 짠. 좋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잠수구, 베시스피어라는 잠수구입니다. 1934년에 미국의 윌리엄 비브와 오디스 바턴이 이걸 타고 북대서양 버뮤다 부근에 세계 최초로 900m가 넘는 바닷속을 탐험을 했다고 해요. 당시 잠수구 안에 있던 이 비브 박사는 창밖에 보이는 심해 생물들을 이것을 통해서 배 위에 있는 동료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수단으로 통신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요.
그 종이 전화기 같은 그런 거 아닌가요? 실 연결해서 바로 정답이 나와버렸는데요? 그래요? 전화. 전화요? 네, 전화로 통신을 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비브하고 오티스 바턴이 1930년에 그 베티 스피어를 타고 그 버뮤다 지역에 탐사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부터 90년 전입니다. 이제 전화기가 이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은 시절인데 그 당시 이제 베일 연구소에서 그 전화기를 특별하게 그 당시만 해도 첨단 기술입니다. 네. 근데 그 바닷속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방수를 하면서 그다음에 전선으로 이제 전기를 공급했는데 그 전기 공급하는데 그 전화선을 같이 연결해서 그 전력선 통신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기술이 첨단 기술이 거기 들어간 거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근데 그 살고 있는 모양을 여기서 보면서 아, 저 물고기는 입이 크고 뭐 가시가 몇 개고 이빨이 몇 개고 지느러미 어떻게 생겼고 꼬리는 어떻고 그걸 이거를 다 설명한 거잖아요. 말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 위에서 자기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가 그거를 받아 적어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거를 반마일 밑에 해저라는 그 책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심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심해 탐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 문제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2012년에 수심 약 11km, 1100m,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해연을 세계 최초로 홀로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아바타와 타이타닉을 만들었던 영화 감독 네. 바로 제임스 카메론. 맞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 심해에 대한 뭔가 열망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 타이타닉 영화를 만들기 전에 그 북대서양의 수심 3,800m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 호를 심해 유인 잠수정을 타고 직접 가서 다 보고 사진도 찍고 해서 세트장을 만들었어요. 사전 답사를 했네요. 그렇죠. 네. 사전 답사를 했죠. 그게 타이타닉 영화가 우리한테 와닿는 뭐 감동적으로 와닿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말하자면 감독이 실제 가서 보고 느낀 거를 그대로 영화에 담아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바타 경우에도 굉장히 재미있었죠.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사실 아바타가 성공하고 나서 이 아바타 후속편을 지금 쭉 계획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를 들어갔던 것도 그 심해 배경으로 한 그 아바타 영화를 찍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가서 그 심해 환경을 경험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것도 혼자 그 딥시 챌린저라는 그 심해 유인 잠수정을 타고 그 깊은 바닷속을 들어갔죠.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영화만 잘 만드신 줄 알았더니 심해 탐사 역사에도 한획을 그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와, 이런 대단한 분에 대한 얘기를 또 전해드리면서 이정환의 잠박사전은 마치겠습니다. 바다의 역사를 생각하면 가늠하기조차 힘들 만큼 긴 역사가 있을 텐데 그에 비해서 심해 탐사가 시작된 거는 사실 크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심해 탐사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불과 90년 전에 이제 심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중국을 비롯해서 그 미국, 러시아, 프랑스, 뭐 일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 강국들은 다 그 유인 잠수정들을 만들어서 심해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잠수정은 사람이 타야 되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가지고 직경이 보통 한 2m 정도 되는 이런 공 같은 형태 안에 들어가서 12시간 정도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해저에서 자망하는 시간 치면은 보통 12시간 정도. 그다음에 사람이 그 생리 현상을 견디면서 탐사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이에요. 그러네요.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굉장히 3D 업종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해양의 그 알고 싶은 그 미지의 세계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유인 잠수정이 아니고 무인 잠수정으로도 많이 탐사를 합니다. 최근에는 신소재, 그다음에 ICT, 그다음에 이런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이 접목하면서
사람이 안 들어가고도 사람이 들어간 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잠수정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심해를 프랑스가 6,000m를 개발하니까 일본이 6,500m짜리 유인잠수정을 개발하고 중국이 7,000m짜리 개발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경쟁하다 이제 11,000m 이렇게 해서 11,000m까지 내려왔습니다. 기술 개발하는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원 개발도 좋지만은 이제 경제적으로 그 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유인잠수정뿐만이 아니고 무인잠수정, 그다음 무인잠수정도 케이블이 없는 무인잠수정과 케이블이 있는 무인잠수정이 있습니다. 케이블이 있으면은 그 배 위에서 전원도 공급하고 통신도 그 광통신을 하면 실시간으로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잠수정에 로브팔도 장착하고 뭐 HD 카메라, 그다음에 각종 센서들 이런 걸 장착해가지고 마치 육상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 로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케이블이 연결되면은 배 있는 데에서 그 근처 케이블 연결된 데밖에 못 돌아다닙니다. 한계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이 이게 돈덩어리입니다. 케이블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케이블이 이제 감았다 풀었다 하면은 이게 케이블이죠. 피로 하중이 누적되면서 케이블이 손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잠수정 값보다 케이블 값이 더 비쌉니다. 11,000m 내려갈 거면은 그 케이블이 특수 케이블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케이블 없이 그 AUV라고 합니다. 케이블 없이 움직이는 수중 로봇은 AUV, 자율 무인잠수정이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통신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미리 프로그램된 거를 해저를 지형을 조사하고 하는 거는 지금도 할 수 있는데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학습도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지만은 로봇이 들어가서 마치 사람이 판단하고 하는 일 같은 거를 수중 로봇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누가 멀리 가냐, 누가 깊이 가냐가 경쟁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효율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갖고 올 건지 이런 쪽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뭔가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가 돼야지 될 것 같아요. 말씀 네,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호기심만으로 바다 밑을 내려갔다면 지금은 뭐 기술 경쟁의 의미도 있겠고 네. 하지만 경제성 얘기를 하셨어요. 과연 우리가 심해에 내려가서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다른 경제적인 이점이 있는지, 왜 그렇게 난관을 무릅쓰고 내려가서 탐사를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자원이 꼭 필요하죠. 어떤 뭐 물건을 만들 때도 네. 그 뭐 재료도 필요하고 사실은 심해에 있는 생물들도 우리가 그 식량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고요. 또 이제 그 심해 생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신물질 개발이라든지 그런 자원이 이 심해에는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해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하는 것을 그 미니 강연으로 잠깐 네.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심해적 광물 자원 중에는 크게 우리가 망가니즈 단괴, 그다음에 해저 열수광상, 망가니즈 각,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은 화학하시는 분들이 망간을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서 망가니즈로 바꿨죠. 그래서 예전에 망간 단계라고 하던 것들이 망가니즈 단계입니다. 이게 심해적 평원 한 4,500m에서 5,000m 쭉 평원에 이런 것들이 누가 하다 이렇게 뿌려놓은 듯이 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작은 거는 뭐 한 콩알 정도 크기에서 제일 흔한 것이 이렇게 감자 크기 정도의 망간 단계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큰 거는 작은 수박덩이만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철, 니켈, 구리, 그다음에 코발트, 몰리브덴, 그리고 우리가 히토류라고 하는 약 한 40여 종의 금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돌멩이는 자라는 돌멩이입니다. 네. 우리가 자란다 하면 식물이나 동물을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이 돌멩이도 자라요. 이게 과학자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하는 걸 조사를 했더니 100만 년에 약 한 6mm 정도 평균 이게 성장을 합니다. 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금속이 상어 이빨이라든지 동물의 뼈, 돌멩이 이런 것들을 핵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물에 녹아있거나 퇴적물에 있던 금속 이온들이 여기에 침전해가지고 이게 점점 자라는 거죠. 이 제가 들고 있는 게 보니까 한 10cm 정도 되는 이런 망간 단계인데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오래 된 그런 망간 단계인지 계산하면 나오겠죠? 1666만, 저희- 1666만 년입니다. 저희 계산 담당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게 길이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라면 이 주변이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반지름을 생각하면 그거의 절반 한 900만 년 정도는 이게 된 돌멩이다. 수심 5,000m에서 건져가지고 온 게 되겠습니다. 이게 망간 단계고요. 또 하나 망간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저산의 이 표면을 금속 이온들이 침전해가지고 말하자면 각 껍데기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죠. 수심이 한 800m에서 2,500m 정도에 있는 해저산의 이 표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코발트라든지 니켈, 구리, 망가니즈 그리고 백금, 히토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련을 해서 산업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해저 열수광상이 있습니다. 해저 열수광상은 여러분들이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를 보시면 바닷속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 검은 연기 같은 게 막 피어오르는 이 굴뚝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이 해저 지각 중에 이 틈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바닷물이 스며 들어가요. 그럼 지각 저 밑에는 아주 뜨거운 마그마가 있습니다. 마그마 온도는 한 1200도 이 정도 되죠. 막 덮여진 그런 뜨거운 물, 열수가 어디엔가 틈을 통해서 다시 솟아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온천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닷속에 온천이 있다. 그 솟아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이 주변은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아주 그냥 밀집해서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까 바닷물 깊은 심해 굉장히 춥다 그랬죠. 근데 이 열수 분출공 주변에서 솟아나오는 그 열수, 뜨거운 물이니까 열수라 그랬겠죠. 이거는 온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80도? 약 350도에서 450도가 됩니다. 과학 하시는 분들은 무슨 물이 100도가 넘으면 기화가 되지 라는 얘기를 하실 텐데요. 근데 아까 깊은 바닷속은 압력이 굉장히 높다 그랬죠. 네. 그래서 350도, 450도 되는 그런 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열수 분출공 이렇게 쭉 굴뚝처럼 생긴 거를 갖다가 단면을 자른 건데요. 여기 보면은 가운데 구멍이 있죠. 그 뜨거운 물이 이 사이로 이렇게 솟아나오면서 주변에는 굉장히 찬물이 있죠. 그 찬물을 만나면서 그 지각 사이를 뚫고 나오면서 녹였던 그런 화학 물질들이 이 주변에 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뚝이 점점 자라요. 제일 큰 거는 약 한 10층에서 15층 아파트 높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라서 이거를 재련을 하면은 이 안에는 구리, 금, 은, 그리고 아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그런 광물 자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들 탐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육상에 있는 광산이라든지 육상에 있는 자원이 고갈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저 바닷속에 잠자고 있는 이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북동 태평양에 이런 망간 단계를 채광할 수 있는 독점 탐사 광구를 가지고 있고요. 인도양에 이런 열수 분출공 주변에 해저 열수 광산, 통가하고 피지의 그 배타적 경제 구역 내에도 저희들이 광구를 2개 가지고 있고요. 서태평양에 이 망간각을 개발할 수 있는 독점 이런 광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적을 합하면은 11만 5천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면적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적보다도 더 넓은, 말하자면 우리의 영토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광물 가격이 경제성이 있게 되면은 이 심해저에 잠자고 있는 이런 광물을 개발을 할 텐데요. 이걸 하려면 우리가 사전에 여러 가지 기술을 다 개발을 하고 있다가 딱 가격 경쟁력이 생겼을 때 가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준비가 없이는 이게 쓸모가 있다고 해도 가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우리가 개발을 못 하겠죠. 그래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멀미를 참아가면서 가서 열심히 지금도 탐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미래 자원을 확보를 대비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광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심해 해저 자원 탐사를 위한 정말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잠수구 해미래, 네, 해미래 개발에 참여하신 박사님 나와 계신데 해미래가 어떻게 개발됐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해미래는 물론 이제 자원 탐사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을 했는데 2001년도에 이제 착수를 해서 6년 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태평양 시운전을 끝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과학 탐사에 자주 가지는 못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연구조선이 온누리호밖에 없었는데 이게 1년에 한 열흘밖에 저희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다이빙하면서 지금까지 총 15번인가 다이빙을 했고요.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업하고 같이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조립하는 걸 이제 기업에 있는 신입 직원들이 와서 조립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방수를 하려면 실링하는 오링, 방수 오링이 들어가는데 조립할 때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딱딱하고 들어가는데 여기 힘 주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 조립할 때는 야, 이게 깨지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오링을 빼고 놓으니까 잘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넣고 이제 자기 딴에는 안 세게 한다고 이렇게 막 조여 놓으니까 부두에서 실험할 때 10m, 20m는 물이 안 셉니다. 근데 이제 바다 나가서 동해 나가서 테스트 하는데 얘가 100m만 들어가면 물이 새네요. 그래가지고 물새면 이제 모터 쪽에 그때 커넥터가 물이 들어와가지고 쇼트가 났는데 그래서 올려가지고 이거 확인해 보니까 고장 났어요. 그래서 거기 수리해서 내렸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또 터져요. 그래서 다 뜯어 보니까 오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립하는 친구가 간과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탐사할 때도 장비라는 게 항상 보면은 이렇게 고장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해에서 위치 추적하는 거를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위치를 추적하는 장비를 쓰는데 블랙 스모커 찾을 때였습니다. 원장님이 탐사 대장을 해가지고 태평양 3,000m 블랙 스모커를 이제 수색해서 조사하는 때인데 가는데 중간에 신호가 안 나오네요. 근데 이제 항법이 여러 가지로 복합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상에서 쓰고 있는 관성항법 센서와 그다음에 초음파 센서를 이렇게 복합하고 거기에다 도플러 속도계라고 바닥을 지나가면서 속도를 재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같이 이렇게 융합해서 하는데 초음파 센서가 안 나오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드리프트합니다. 위치가 오차가. 근데 이제 물속에서는 한 50m 앞밖에 안 보여요. 근데 블랙 스모커를 찾으러 왔는데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야 3,000m니까 조금만 오차가 있어도 멀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찾으러 왔다가 이게 신호가 안 들어오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비상입니다. 나가보이만 잘 신경 쓰고 대고 잘 넣었어. 일리 공부하고 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제 지대가 보통 가면은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그냥 약간 회색 지대, 푸르스름한 지대인데 그 지역을 가면은 어두컴컴한 암흑의색에 비슷한 아마겟돈 같은 그런
세 개인데 이게 딱 그 센서가 나간 겁니다. 막 찾다가 뭐 앰프도 껐다 리셋하고 여러 가지 뭐 온갖 수단을 다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접촉 불량이 발견돼가지고 이제 운 좋게 찾아서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희가 봤던 거는 한 4m 높이가 됐거든요.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숨이 탁 막히는 그런 짜릿한 순간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해밀의 뒤를 잇는 어떻게 보면 후배 잠수정은 혹시 개발된 게 있나요? 예,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인터넷 하면은 뭐 실시간으로 되잖아요. 네. 이게 인공위성을 통하면은 딜레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케이블 통하면은 딜레이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해저에 이제 케이블을 까는데 그런 케이블이 뭐 배가 앵커 내리고 하는 데서 이렇게 잘못하면 끊어지기도 하고 손상을 입으면 이제 그 사고가 나면은 그거 수리하는 그거를 잠수정이 들어가서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하려면은 케이블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1000m까지는 땅에 매설을 하면서 그 광케이블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1000m 이내에서 사고 나면은 그 땅속에 있는 거를 캐내고 위에 올려서 이렇게 그 다시 공사해서 접합하고 다시 내려서 그 매설을 하는데 그런 거 개발하는 거를 그동안은 수입회사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국내에서 그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좀 특이한 게 해밀에도 그렇고 유인 잠수정도 그렇고 이동할 때는 프로펠러를 이용하면서 이동하는데 이것이 그 정밀하게 해저에서 작업할 때는 굉장히 그 주변 환경을 그 어지럽힙니다. 계속 프로펠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닥에 있는 뻘들이 막 올라오면서 시야가 뿌려지고 그다음에 환경을 이렇게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작업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바이오미메틱, 그래서 행체 모방 로봇을 개발합니다. 근데 저희 수중에서도 그런 걸 개발하는데 돌고래 로봇, 그다음에 뭐 해파리 로봇, 뭐 그런 것도 하고 오징어 로봇 이런 것도 개발합니다. 뱀 로봇. 근데 저희는 크랩스터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크랩스터. 크랩은 개고 랍스터하고 합성어인데요. 이제 이게 이제 조류가 좀 있고 강한 데서는 작업할 때 바닥에서 이렇게 딱 붙어 있다가 이제 작업할 때는 몸을 일으켜서 다리로 이동하고 필요하면은 다리로 헤엄치고 노젓듯이 헤엄치고 그다음에 뭔가 샘플을 필요한 어떤 작업을 해야 될 때는 다리를 들어서 팔을 빼내가지고 이렇게 작업하게 하는 로봇을 저희가 세계 최초에 개발했습니다. 이제 크랩스터 200m급하고 60m급을 개발했고요. 크기는 대략 한 2.4m에 한 뭐 1.5m 정도, 승용차 높이보다 조금 작게 그 정도 개발했는데 보행 로봇으로는 뭐 그 매니플레이터 기능이 있는 보행 로봇은 세계 최초고 그다음에 보행 로봇 자체로도 그 정도 기능을 갖는 거로는 최 컴팩트한 구조로 좀 만들었고요. 이걸 이용해서 해저에서 그 민감한 작업할 때 그러니까 아주 섬세한 작업, 대표적인 게 서해 그 유물, 그 고대 선박 유물들이 이렇게 도자기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깊은 곳은 다이버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데 조류가 있어가지고 작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서 이 크랩스터가 유물을 회수하는데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용으로도 기뢰, 조류가 있는 지역에 기뢰 제거할 때는 잠수정이 제거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도 이 크랩스터가 가서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제거하는 데 쓰이고. 저희가 화면에 지금 크랩스터의 모습이 있는데 네. 다리가 이렇게 정말 개 모양으로 네. 다리가 6개의 이유가 있어요? 다리가 4개이면은 앞다리를 들어서 작업할 수가 없고요. 다리가 8개이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다리가 이제 걷는데 속도를 낼 수가 없어서 예. 6개를 했습니다. 앞에 저 2다리는 다리를 들으면은 요 다리 안쪽에 그 다시 또 하나 관절이 있어가지고 그 관절을 빼내면은 로봇 매니플레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그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게. 예. 그다음에 이제 쟤는 이제 조류가 있는 데서 그 조류를 이기면서 갈 수 있게 하려고 유선형 형태로 만들었고요. 저 안에는 그 초음파 카메라, 이렇게 그 조류가 있는 지역은 또 대부분 그 시야가 탁합니다. 최근에 그 세월호 사고 난 지역도 보면은 수심이 뭐 불과 1m 이내 50cm 이러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보려면은 일반 광학 카메라로는 볼 수가 없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듭니다. 네. 그런 카메라도 저 안에 탑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성 조류를 이기기 위해서 유선형으로 만들었는데
작업하면은 뭔가 이렇게 샘플을 담아야 되니까 앞에 이제 배 쪽에는 이게 탁 열리면 바구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샘플을 담고 크랩스터가 정말 생긴 거는 앙증맞게 귀엽지만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크랩스터의 활약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은 우주 여행도 가능한 시대가 됐거든요. 과연 심해 여행도 가능할까요? 2019년에 그 미군 해군 대위 장교였었는데 이분이 지금 탐험을 하면서 리미팅 팩터라는 그 심해 유인 잠수정을 가지고 마리아나 해구를 다녀왔어요. 자신이 2번을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우리가 우주 여행도 말하자면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한 명씩 지금 6차례에 걸쳐서 마리아나 해구를 이미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심해 여행 사실 이게 저는 충분히 조만간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네. 예, 희망을 단 하나? 가지고 예. 폐쇄 공포증이 있는 분은 못 내려갑니다. 그렇겠죠. 예. 자,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흥미진진한 심해로 여행을 한번 떠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원 박사님, 심해 탐사는 이것이다. 한 줄로 정리해 주실 시간입니다. 네, 계속 오늘 녹화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요. 심해 탐사란 우주 반대편에도 우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위대한 모험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떠세요, 두 분? 네, 정말 적절한 비유고요. 네. 저는 심해 탐사를 고향 방문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심해 열수분출공 지구에서 생명체가 태어난 그 당시의 환경과 비슷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거기에서 생명의 기원을 찾는데 우리가 명절 되면은 고향 가잖아요. 네. 그래서 심해 탐사는 우리 지구의 생명체의 고향을 찾아서 가는 그런 여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자율자동차를 빨리 만들어 드려야 되겠네요. 자율무인점수용. 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바닷속 한계를 뛰어넘는 발걸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가지고 또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늦여름 조용한 바다 서늘한 바람이 분다 철지는 플래카드 덤빈 가게 팔아서 잘 지냈냐고 인사 건너네 그 여름 눈부신 바다 너라는 추억이